오늘은 체린이를 위한 채권 투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복습을 하고 있었는데 첫 번째 최저시급제를 예시로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 보면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있는데 수요와 공급이 만난 지점이 원래는 최저시급이 여기가 돼야 되겠죠. 근데 정부에서 개입을 해가지고 알바생들을 위해서 최저시급을 이렇게 시장 균형 가격보다 쭉 높여줍니다. 2025년 기준으로 10,000원 정도 되는데요. 원래 균형 가격은 예를 들어서 8,000원이라고 해볼게요. 근데 최저시급은 10,000원으로 해놨어요. 10,000원이 되면은 원래 최저시급은 시장에서 8,000원이 돼야 되는데 훨씬 많이 주는 거잖아요. 많이 주는 거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이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으니까 공급은 여기에 형성이 되어 있지만은 이 수많은 사람들을 쓰려고 하는 편의점 같은 곳은 수요는 줄어들겠죠. 왜냐면은 최저시급이 너무 비싸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불상사가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최저시급이 빠른 속도로 증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일이 벌어졌을까요? 일하려고 하는 알바생 지원자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았는데, 그런데 편의점에서 사장님들이 알바생을 쓰다 보면은 수익성이 너무 감소되니까 정말 잘 되는 편의점이 아니면은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수요와 여기 공급의 갭이 발생을 해버렸고 결국은 사람 대신 기계가 대체하게 되었죠.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최저시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나라에는 키오스크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되었어요. 두 번째, 분양가 상한제도 비슷한 논리예요. 원래는 수요와 공급 곡선에 따라서 아파트 균형 가격이 여기에 형성이 되어야 되는데 국민들을 위해서 아파트 가격을 낮춰주겠다는 이유로 분양가 상한제를 균형 가격보다 낮게 설정을 해버렸어요. 그러면은 어떠한 일이 벌어지겠어요? 공급 곡선에서 아파트를 공급하는 사람은 건설사들인데 원래 돈을 아파트를 여기 이만큼 받을 수 있던 건데 아파트 가격을 요만큼밖에 못 받게 되니까 공급이 줄어버리는 거예요. 원래 여기에 공급했어야 되는 양이 공급 수량이 여기까지 확 줄어버립니다. 그리고 수요자 입장에서는 원래는 이렇게 비싸야 되는 아파트인데 이렇게 싸져 버리니까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만큼 갭이 생기고 요만큼 갭이 사회에 어떻게 보면은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요만큼의 사람들은 아파트를 사고 싶어도 사지 못하는 거고 아파트를 공급하는 업자들은 돈이 안 되니까 공급을 하지 않는 것이고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 그냥 쉽게 여러분들이 카페 사장이라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나라가 갑자기 개입을 해가지고 커피 한 잔에 무조건 1,000원만 받으라고 커피가 상한제를 걸어버리면은 여러분들 입장에서 커피 한 잔 만들 때 좋은 원두를 쓰고 싶겠어요? 아니면 완전 싸구려 저가 원두를 쓰고 싶겠어요? 지금 상황이 딱 그래요. 분양가 상한제가 걸려놓고 나니까 원래 받아야 되는 아파트 가격보다 너무 저렴하게 공급을 해야 되다 보니까 로또 같이 돼버렸고 공급하는 업자 입장에서는 비싼 원자재 대신에 아무래도 저렴한 원자재를 쓸 수밖에 없는 유혹에 많이 빠지겠죠. 그래서 채권의 종류는 발행 주체에 따라서도 나뉘고 이자 지급 방식으로도 나누고 특약 여부에 따라서도 나누는데 국가가 발행하면 국채, 지방정부가 발행하면 지방채, 한정과 같은 특수기업이 발행하면 특수채,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회사가 발행하면 회사채라고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자 지급 방식에 따라서 크게 할인채, 복리채, 단리채, 이표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옛날에 채권 사진이에요. 옛날에 채권은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요 커다란 게 원금을 나타내는 거고 요 조그만 것을 쿠폰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표채라는 말이 생긴 건데 요거를 6개월에 한 번씩 요걸 뜯어가지고 은행에 가면은 그 금액에 해당되는 돈을 줬던 거예요. 그래서 요 4개의 채권 중에서 이표채만이 주기적으로 3개월이 됐던 6개월이 됐던 주기적으로 쿠폰 혹은 이자를 지급한다. 그게 이표채예요. 그리고 할인채, 복리채, 단리채는 주기적으로 이자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할인채 같은 경우에는 맨 처음에 선이자를 지급을 하고 발행을 하는 거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0불짜리 채권이 나왔으면은 판매할 때는 예를 들어서 $950에 판매를 하고 원금 1,000만 원은 만기일에 일괄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복리채와 단리채의 경우에는 단리채는 뭐냐면은 일단 예를 들어서 10%의 이자라고 가정을 해볼 때 1,000만 원짜리의 10% 이자는 얼마죠? 100만 원이죠. 이게 6개월 단위로 지급이 되면은 6개월마다 50만 원씩 지급이 돼야 되는 것인데, 이걸 실질적으로 지급하는 게 아니라 만기에 합쳐가지고 이자까지 모두 원금까지 다 싸그리 주는 것을 단리채라고 얘기를 합니다. 복리채는 비슷한데 단리채와 차이점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첫 번째 6개월이 됐을 때 이자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이자 50만 원이 나왔을 때 그 50만 원이 원금이랑 붙어요. 그래서 원금이랑 붙으면은 아까 1,000만 원의 경우 1,05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1,050만 원이 그 다음 6개월에 이자 지급을 할 때는 1,050만 원의 기준이 돼가지고 이자가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자가 계속 원금에 달라붙어서 복리 형태로 늘어나서 맨 마지막에 마지막 만기일에 원금이랑 이자 모조리 다 주는 것을 복리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특약 여부에 따라서 채권을 이렇게 세 개로 나누는데 전환사채라는 게 있어요. 전환사채 말 그대로 처음에는 회사채로 발행이 되었다가 조건을 걸어요. 나중에 회사채를 들고 있는 분들에게 혜택을 드리는데 이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채권을 보유한 사람이 이제 주식을 본 다음에 주가가 오르는 것 같으면은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을 해서 이제 주식으로 바꾸는 것을 전환사채라고 얘기를 하고, 신주 인수권 부사채는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말 그대로 신주 새로운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를 말해요. 그래서 회사채긴 회사채인데 일단은 회사채로서 역할을 하다가 중간에 회사에서 새로운 주식 발행하게 되면은 다른 어떠한 사람보다도 먼저 이 주식을 인수할 권리를 주는 것을 신주인수권부 사채라고 얘기를 하고, 교환사채는 뭐냐면은 전환사채랑 유사한데 차이점이 뭐냐면은 교환사채는 이 사채를 발행한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나중에 이 회사채랑 교환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환사채는 자기 주식이랑 교환을 해주는 거고, 교환사채는 그 회사가 들고 있는 주식 중에 좋은 주식을 교환해 주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국채 관련돼서 신용등급 체계가 무디스 신용등급 체계, S&P 피치 신용등급 체계 이렇게 나뉘어지고요. 이런 식으로 최고 등급은 AAA, AAA 이렇게 되고, 매우 우수는 AA1, AA2, AA3, 여기 S&P랑 피치는 AA 플러스, AA, AA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되고요. 최근에 문제가 됐던 미국의 신용등급이 강등된 거는 무디스에서 미국의 신용등급을 최고 등급 AAA에서 AA1으로 바꾼 게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GDP 대비해서 미국 국가 부채 현황 요 사항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감사합니다.